얼굴이 예쁘장해서 비서관으로 뽑힌 모양이구나. 이런 자리에서는 선배들한테 술도 따르고 분위기도 띄워야 하는 거다. 술 취한 준장이 여군 비서관의 뺨을 치며 내뱉은 모욕.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손댄 여성의 정복 아래 별 3개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최고급 한우 전문점 2층 끝자락에 위치한 특별실에서 술잔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공간으로 재벌 총수나 고위 공직자들이 은밀한 자리를 가질 때 애용하는 곳이었다. 두꺼운 방음벽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 덕분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밖으로 새어나갈 염려가 없었다. 오늘 이 방을 예약한 사람은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이한철 준장이었다. 이한철 준장은 올해 나이 53으로 육군사관학교 48기 출신이었다. 그는 군수 분야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이었고 준장 진급 후에는 군수사령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방산업체들과의 인맥이 두터워 주요 군수 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오늘 밤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최근 3개월간 진행된 신형 방탄복 교체 사업이 마침내 계약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다. 전군 단위로 노후화된 방탄복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었기에 여러 방산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하지만 이한철은 처음부터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다.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중소방산업체를 운영하는 박성민에게 이 사업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박성민의 업체는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 면에서 대기업들에 비해 크게 뒤처졌지만 이한철의 입김으로 평가 기준이 미묘하게 조정되었고 결국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박성민은 자신보다 2살 위인 이한철을 형님으로 모셨다. 그는 오늘 밤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다. 넓은 테이블 위에는 최상급 한우가 끊임없이 올라왔고 30년산 위스키와 고급 와인이 술잔을 채웠다. 박성민은 검은색 명품 가죽 가방을 이한철의 발치에 조용히 밀어넣었다. 가방 안에는 현금 3억 원이 빼곡히 들어있었고 그 위에 독일제 고급 수입차의 차 키가 놓여 있었다. 형님, 그동안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저희 회사가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성민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한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자네야말로 그동안 내가 부탁한 일들 잘 처리해줬잖아. 우리 사이에 이런 게 뭐 대수겠나. 앞으로도 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잘 부탁하네. 이 자리에는 군수사령부 소속 대령 2명과 중령 3명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한철의 지휘 계통 아래에 있는 참모들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들답게 겉으로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이들 역시 이한철의 비리 구조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오늘 밤 현장에 함께한 것 자체가 그 증거였다. 그들은 박성민이 건넨 가방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오히려 이한철에게 아첨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준장님 덕분에 저희 부서 실적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상부에서도 준장님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한 대령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이한철은 기분 좋게 웃으며 답했다. 이번 건은 시작에 불과해. 다음 달에 차세대 야간 투시경 사업이 또 있잖아. 그것도 우리가 잘 처리하면 부서 전체가 좋은 평가를 받을 거야. 그들의 대화는 노골적이었다. 군의 예산이 어떻게 사적인 이익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이 밀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외부로 새어나갈 리 없다고 생각했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서로를 감싸며 빠져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군 내부의 위계 질서와 선후배 관계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여겼다. 옆자리에 앉은 중령 한 명이 박성민에게 넌지시 물었다. 사장님, 다음번 투시경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죠? 박성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준장님께 많은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자리에 있던 장교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이미 다음 사업의 결과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한철의 권력 아래에서 모든 것이 조작되고 있었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각자 몫을 챙기고 있었다. 대령들은 승진 인사에서 이한철의 도움을 받았고, 중령들은 좋은 보직을 보장받았다. 비리의 고리는 견고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방 구석 한쪽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던 여성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검은색 평범한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은주였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대외적으로는 육군본부에서 군수사령부로 파견 나온 행정업무지원 비서관으로 소개되었다. 이한철은 상급 기관에서 파견 나온 비서관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잠시 경계했지만 젊은 여군이라는 점에서 금방 긴장을 풀었다. 그는 여군 장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전형적인 군 내부의 성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은주의 진짜 정체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로 중장 계급에 오른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707 특수임무단의 자원에 10년간 최전방 작전을 수행했다. 대테러 작전에서 보여준 탁월한 지휘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특수전 분야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다. 소령 시절 북한 고위 인사 관련 작전을 성공시켰고 중령 때는 해외 테러 조직 소탕 작전에서 인질 전원을 무사히 구출해낸 경력이 있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준장으로 진급했고 3년 만에 소장을 거쳐 작년에 중장으로 특진했다. 그리고 6개월 전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은 군 내부의 비리와 부정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최고 권한을 가진 자리였다. 중장 계급을 단 감찰실장이라는 직책은 군 내부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의미했다. 서은주가 이 자리에 부임한 이후 군 내부는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뿌리 깊은 비리 조직을 척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여러 고위 장교들을 적발해 불명예 전역시켰다. 이한철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은 3개월 전이었다. 감찰실 산하 특별조사팀이 방산업체들의 이상 거래 내역을 추적하던 중 박성민의 업체와 군수사령부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서은주는 직접 조사를 지휘했고 이한철이 핵심 인물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하지만 단순히 그를 조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더 큰 비리 네트워크를 밝혀내고 싶었다. 이한철과 연결된 다른 장교들과 업체들까지 모두 적발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서은주는 직접 현장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감찰실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행정비서관으로 위장해 이한철의 측근으로 접근하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적진에 침투하던 경험이 이번에도 빛을 발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기록을 숨기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냈다. 군수사령부 내부 인사들조차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 단지 육군본부에서 파견 나온 여군 비서관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위장 신분으로 만든 가짜 인사 기록에는 소령 계급과 행정 업무 경력만 기재되어 있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도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서은주는 지난 3주간 이한철의 일정을 파악하며 그가 박성민과 만나는 날을 기다렸다. 이한철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하급 부사관으로부터 오늘 밤 특별한 회식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었다. 이한철은 젊은 여군 비서관이 자리를 빛내줄 거라며 오히려 반겼다. 그에게 서은주는 그저 보기 좋은 장식품 정도로 여겨졌을 뿐이었다. 서은주는 코트 안쪽 주머니에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숨기고 있었다. 이 장비들은 국방부 첩보부서에서 특별히 제공한 최신 장비로 음성과 영상을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지난 1시간 동안 이한철과 박성민이 나눈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고 뇌물이 오간 장면까지 촬영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일거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술이 거듭될수록 자리 분위기는 더욱 해이해졌다. 이한철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말투도 거칠어졌다. 그는 주변 장교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과거에 어떻게 방산업체들을 길들였는지, 어떤 상급자들과 줄을 대서 진급했는지 등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그의 입에서는 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자리에 있던 장교들도 술기운에 취해 자신들의 비리 경험담을 덧붙였다. 저도 지난번에 피복 사업할 때 좀 챙겼습니다. 한 중령이 웃으며 말했다. 다른 대령이 거들었다. 요즘은 워낙 감찰이 심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ጧ딱 뭉치면 문제없죠. 이한철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래,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야. 서로 믿고 의지해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끼리 입맞추면 아무 문제 없어. 서은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단련된 그녀의 정신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전장에서 적과 대치하며 목숨을 걸었던 경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코트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현행범 체포를 위한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 박성민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는지 더 큰 건을 꺼냈다. 형님, 사실 다음 달 투시경 사업 말고도 내년에 차량용 통신 장비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한철은 자신만만하게 답했다. 그건 더 큰 건데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게. 대신 그쪽도 준비 단단히 해야 해. 알지?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대가가 오갈 것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담겨 있었다.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의 사업이 이런 식으로 조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방 예산이 소수의 탐욕스러운 사람들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서은주는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한철은 술에 취해 대충 손을 흔들었다. 그는 비서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서은주가 방을 나서자 이한철은 주변 사람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여군들은 적당히 이용하면 돼. 어차피 군대에서 여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자리에 있던 장교들이 동조하며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서은주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작은 무전기를 꺼냈다. 육군본부 검찰부 소속 특수수사팀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간결하게 암호를 전달했다. 목표 확인. 진입 개시. 무전기 너머로 확인 응답이 들려왔다. 서은주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도에서 기다렸다.
몇 분 후 건물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헌병 완장을 찬 수사관들이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서은주는 그들을 맞이하며 방 위치를 가리켰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될 시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한철 준장의 술잔은 더욱 빠르게 비워졌다. 30년 산 위스키와 고급 와인을 번갈아 마신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박성민과 장교들에게 큰 소리로 자신의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자리를 주도하고 있었다. 술에 취할수록 그의 언행은 더욱 거칠어졌고 평소 감춰두었던 오만함과 권위주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안 되는 게 없어. 위에 사람들도 다 내 사람들이고 아래 놈들도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해. 이한철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허세 섞인 말을 쏟아냈다. 자리에 있던 대령과 중령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박수를 치고 축혀 세우는 말들을 했다. 그들은 이한철의 눈밖에 나면 자신들의 군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승진과 보직은 물론 심지어 사소한 인사 이동까지도 그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한철은 술잔을 비우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은주를 발견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말이 없었고 물만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한철은 술 기운에 그녀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자신이 주도하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비서관. 혼자 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이한철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약간 흐려져 있었다. 서은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이한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준장이고 상대방은 파견 나온 하급 장교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자신에게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한철은 서은주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주변 장교들은 그의 행동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방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박성민도 술잔을 든 채 상황을 주시했다. 비서관이면 비서관답게 처신해야지. 이런 자리에서는 선배들한테 술도 따르고 분위기도 띄워야 하는 거 아냐? 이한철은 서은주 앞에 서서 위압적으로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여군 장교를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서은주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 훨씬 더 위험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다. 테러범들과 대치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던 그녀에게 술 취한 준장의 행패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녀는 참고 견뎌야 했다. 준장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서은주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한철은 그것을 건방진 태도로 받아들였다. 술에 취한 그의 판단력은 이미 흐려져 있었고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뭐? 술을 안 마신다고? 군대에서 선배가 술 권하는데 거절하는 게 어디 있어? 이한철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갑자기 서은주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그리고는 억지로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로 끌어당기려 했다. 서은주의 몸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 그녀는 팔을 잡힌 채 이한철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준장님, 손을 놓아주십시오. 서은주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한철은 오히려 더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자리에 있던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준장의 기분을 건드리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한철은 서은주를 억지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려 했다. 서은주는 몸을 살짝 틀어 그의 팔을 피했다. 이한철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이 여자가 정말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 이한철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은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모욕적인 발언을 시작했다. 요즘 여군들은 눈에 힘만 주고 다니니까 문제야. 선배가 술 한 잔 주면 고맙게 받아야 하는 거 아냐?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자리에 있던 장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무도 이한철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는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서은주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새겼다. 방관 역시 공범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한철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서은주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올리려 했다. 서은주는 고개를 뒤로 젖혀 그의 손을 피했지만 이한철은 집요하게 다시 손을 뻗었다. 결국 그의 손가락이 서은주의 턱에 닿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얼굴은 제법 예쁘게 생겼네. 그래서 비서관으로 뽑힌 모양이지? 군대가 놀이터인 줄 알아? 얼굴 예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한철은 서은주의 뺨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세 번 쳤다. 그것은 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 하는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은주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할 때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겪었다. 적진에 혼자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고 동료들을 구출했다. 테러범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인질들의 생명을 지켰다. 그런 그녀가 지금 술 취한 부패한 장교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은주는 참았다. 그녀는 이한철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장님, 지금 사과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작전을 지휘할 때의 그 냉철함이었다. 하지만 이한철은 술에 취해 그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뭐? 사과? 내가 나한테 사과하라고? 이한철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장교들에게 말했다. 야, 이거 봐라. 신임 비서관이 미쳤나 봐. 내가 사과를 하라고. 자리에 있던 장교들도 이한철을 따라 웃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서은주가 그저 파견 나온 하급 장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중령이 거들었다. 준장님, 요즘 여군들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후배 간의 예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이한철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서은주를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렸다.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신참이 감히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봐. 내일 당장 본부에 전화해서 너 같은 건방진 여군은 필요 없다고 할 거야. 서은주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이한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 속 녹음기와 카메라가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희롱과 폭행의 명백한 증거였다. 직급을 이용한 갑질과 권력 남용의 현장이었다. 이한철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한철은 계속해서 서은주를 괴롭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긴장 좀 풀어.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건데 왜 이렇게 딱딱해?
서은주는 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하지만 이한철은 다시 손을 뻗었다. 그는 술에 취해 점점 더 대담해졌고 행동도 노골적으로 변했다. 자리에 있던 장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눈을 피하거나 술잔을 들거나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상황을 외면했다. 박성민도 어색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사업을 위해 이한철과 친하게 지냈지만 이런 모습까지 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말리지 못했다. 이한철의 비위를 건드려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서은주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복도에서 대기 중인 수사팀이 곧 들이닥칠 것이었다. 그녀는 이한철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냉정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하지만 이한철은 오히려 화를 냈다. 이 여자가 정말 끝까지 가네. 좋아, 내일 당장 너 본부로 돌려보낼 거야. 아니, 그것도 모자라. 군 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그는 위협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자신의 권력으로 한 사람의 군 생활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가 평소에 해오던 방식이었다. 말을 듣지 않는 부하들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길들이는 것. 그것이 이한철이 20년 넘게 군 조직에서 살아남은 방법이었다. 서은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한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업무를 처리하는 군인의 냉철함만이 있었다. 이한철은 그 눈빛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방 안의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인지 깨닫지 못했다. 직급을 이용한 성희롱과 폭행, 하급자에 대한 인권 침해, 군 기강문란, 모든 것이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증거로 기록되고 있었다. 이한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박성민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은주를 길들였다고 생각한 그는 기분이 좋아져 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성민아, 다음 달 투시경 사업 말인데 내가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형님만 믿겠습니다. 서은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녹음기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왔다. 서은주는 이한철 준장의 모욕적인 행동이 끝난 후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테이블 주위에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대령 2명과 중령 3명. 그들은 모두 군수사령부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서은주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 속에 새겼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김태준 대령이었다. 그는 올해 나이 50살로 육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이었다. 군수사령부 장비관리부 부장을 맡고 있었고 이한철 준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한철이 서은주를 괴롭히는 동안 술잔만 들여다보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서은주는 그의 회피하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김태준은 사실 내심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준장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자신이 나서서 준장을 말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기 때문이다. 인사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좋은 보직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그는 내년에 준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한철의 미움을 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른 척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선택했다. 그 옆에 앉은 장민수 대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48살의 육군사관학교 51기 출신으로 군수사령부 계약관리부 부장이었다. 이한철과 박성민 사이의 비리 거래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장민수는 이한철이 서은주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마치 급한 메시지라도 온 것처럼 화면을 들여다보며 상황을 외면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민수 역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는 육사를 다닐 때 정의롭고 올곧은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군 조직 내부의 위계 질서와 인맥 중심의 문화는 그를 점점 변화시켰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점점 커졌다. 이제 그는 수백억 원 규모의 비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가 그의 공범 관계를 증명했다. 그는 이한철을 말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비리까지 들통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다. 중령들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첫 번째 중령인 박철수는 45살로 육군사관학교 53기 출신이었다. 그는 군수사령부 조달과장을 맡고 있었다. 박철수는 이한철이 서은주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준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웃음이었다. 그는 심지어 거드는 말까지 했다. 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여군들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의 말에 이한철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박철수는 자신의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원래 비겁한 사람이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이한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은주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게 정의나 동료애 같은 것은 진급과 출세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두 번째 중령인 이승호는 43으로 육군사관학교 54기였다. 그는 군수사령부 품질관리과장이었다. 이승호는 상황이 불편했지만 어정쩡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따랐다. 그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았다.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 비겁한 방관이었다. 서은주는 그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악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같았다. 이승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나서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고. 이한철은 어차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준장이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중령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다. 그는 단지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안전한 곳에서 구경만 하며 나중에 승자편에 서려는 비겁함이었다. 세 번째 중령인 정우진은 41살로 가장 젊었다. 육군사관학교 55기 출신으로 군수사령부 계약 심사과장이었다. 그는 이한철의 행동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3명의 중령 중 유일하게 불편한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말리지는 않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시선을 돌렸다. 마음속으로는 이한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정우진은 비교적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양심은 자신의 안전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다. 그는 이한철의 비리 구조를 알고 있었고 오늘 이 자리가 뇌물수수 현장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조직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 눈을 감아야 한다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의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 서은주는 이 5명의 장교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분석했다. 그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이한철의 범죄에 동조하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거드는 자, 소극적으로 외면하는 자, 어정쩡하게 웃어넘기는 자.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들은 모두 이한철의 행동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그리고 그것은 공범과 다름없었다. 서은주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다. 그녀는 전장에서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배웠다. 동료가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출하는 것. 잘못된 명령에는 용기 있게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단호히 맞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였다. 하지만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장교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출세와 안전만을 추구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겠다고 선서했던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며 배웠던 명예와 용기와 충성심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그들은 썩어가는 조직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그 부패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은주는 방관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역사상 수많은 악행이 소수의 악인과 다수의 방관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도 각종 인권 유린도 적극적인 악인보다 침묵하는 다수가 더 큰 역할을 했다. 군 조직도 마찬가지였다. 이한철 같은 사람이 20년 넘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했기 때문이었다. 이한철은 서은주를 괴롭히고 난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박성민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서은주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길들였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술잔을 들며 박성민에게 말했다. 성민아, 다음 달 투시경 사업 준비는 잘 되어가나?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덕분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평가 기준만 잘 조정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철은 자신만만하게 답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김 대령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니까 우리 사람들로 채울 거야. 그의 말에 김태준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음 비리를 계획하고 있었다. 800억 원짜리 방탄복 사업에 이어 또 다른 대형 사업을 조작하려는 것이었다. 차세대 야간 투시경 사업은 500억 원 규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다. 형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성민은 술잔을 들어 이한철에게 건넸다. 이한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받았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방 예산이 이렇게 사적인 이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5명의 고급 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증인이자 공범이었다. 장민수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장님, 내년 차량 통신 장비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한철은 여유롭게 답했다. 그것도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어. 큰 사업이니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지.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 걱정할 것 없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비리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것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 밀실 안에서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범죄가 명백한 증거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서은주는 코트 주머니 속 초소형 녹음기를 확인했다. 작은 LED 불빛이 녹화 중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카메라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한철의 성희롱과 폭행, 뇌물수수, 다음 비리 계획까지 모든 것이 담겼다. 방 안에 있는 5명의 장교들이 방관하고 동조한 장면도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이제 충분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서은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한철은 술에 취해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박성민과 장교들과 함께 다음 사업 이야기에 몰두해 있었다.
서은주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한철은 손을 대충 흔들며 답했다. 그래, 다녀와. 그는 서은주가 자신의 권위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여겼다.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서은주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이한철은 낮은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런 여군들은 적당히 겁만 주면 돼. 군대가 어떤 곳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지. 자리에 있던 장교들이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서은주는 복도로 나와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단련된 군인답게 냉정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복도 끝으로 향하며 작은 무전기를 꺼냈다. 육군본부 검찰부 소속 특수수사팀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서은주는 복도 끝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며 단련된 침착함이었다. 그녀는 무전기 버튼을 눌러 간결하게 암호를 전달했다. 목표 확인. 진입 개시. 무전기 너머로 즉각 응답이 들려왔다. 수신 완료. 30초 후 진입합니다. 서은주는 무전기를 주머니에 넣고 복도에서 대기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건물 1층 입구에서는 육군본부 검찰부 소속 특수수사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팀장은 법무관 출신의 이정훈 중령이었고 그 아래 헌병 출신 수사관 6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헌병 완장을 차고 있었고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영장과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서 식당 직원이 수사팀을 막아섰다. 손님들, 여기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정훈 중령이 헌병 완장을 보이며 냉정하게 말했다. 육군본부 검찰부 수사팀입니다. 공무 집행 중이니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수사팀은 신속하게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답게 정확하고 빨랐다.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서은주가 그들을 맞이했다. 이정훈 중령이 경례를 하며 보고했다. 감찰실장님, 특수수사팀 현장 도착했습니다.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목표 인원은 총 8명입니다. 이한철 준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신원 파악하십시오. 증거물은 검은색 가죽 가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 중령은 팀원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수사팀은 작전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다. 서은주는 그들과 함께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술잔이 오가고 있었다. 이한철 준장은 박성민과 다음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 좋게 웃고 있었다. 그는 서은주가 화장실에 간 사이 더욱 노골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성민아, 솔직히 말해서 이번 방탄복 사업으로 우리가 얼마나 챙긴 건지 알아? 박성민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형님 몫으로 5억은 준비했습니다. 다른 분들 몫도 있고요. 이한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준 대령과 장민수 대령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비리의 대가가 구체적인 숫자로 오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 완장을 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육군본부 검찰부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정훈 중령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방 안으로 진입해 출입구를 차단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이한철은 술잔을 든 채 굳어 있었고 박성민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다.
장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한철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위압적으로 만들려 애썼다. 당신들 뭐야? 누가 감히 내 술자리를 방해하는 거야? 나 육군 군수사령부 이한철 준장이야. 그는 자신의 계급을 내세우며 위협했다. 하지만 이정훈 중령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답했다. 이한철 준장님, 저희는 육군본부 검찰부 소속입니다. 귀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출입구는 이미 수사관들에게 차단되어 있었다. 창문으로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 무슨 수사?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야. 내가 당장 육군본부에 전화해서 너희 상관한테 항의할 거야. 그때 수사관들 사이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서은주였다. 이한철은 그녀를 보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자신이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여군 비서관이 이 상황에 나타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 뭐야? 화장실 다녀온다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한철은 서은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하지만 서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검은색 롱코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서은주는 코트를 완전히 벗어 옆에 서 있는 이정훈 중령에게 건넸다. 코트 아래로 육군 정복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정복의 어깨 위에는 커다란 별 3개가 달린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장 계급장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한철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술에 취해 있던 정신이 한순간에 깨는 기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는 눈을 비비며 다시 서은주의 어깨를 확인했다. 별 3개. 분명히 별 3개였다. 중장.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장성이었다. 저게. 설마. 이한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자신이 오늘 밤 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중장에게 함부로 손을 댔다. 턱을 잡고 뺨을 쳤다. 성희롱을 했다.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군대에서 상급자에 대한 폭행과 모욕은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였다. 더구나 상대가 중장이라니. 김태준 대령과 장민수 대령도 창백한 얼굴로 서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들도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했다. 중장. 육군에서 중장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리고 그런 고위 장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수사였다. 서은주는 침착하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이한철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한철은 그녀가 다가올수록 뒤로 물러났다. 결국 그는 벽에 등을 대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서은주는 이한철 바로 앞에 섰다.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한철 준장.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서은주 중장이다. 그 말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감찰실장. 군 내부의 비리와 부정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최고 권한을 가진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위장 잠입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말해주었다.
이한철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다. 실장님.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서은주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녀는 감정에 동요 없이 말을 이어갔다. 이한철 준장. 귀관은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군수사업 입찰 조작, 상급자에 대한 폭행 및 성희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서은주의 목소리는 방 안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다. 이정훈 중령이 앞으로 나서며 이한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한철은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실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한철은 계속해서 빌었지만 서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 증거물을 확보하십시오. 저 검은색 가죽 가방 안에 현금과 차키가 들어 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이한철의 발치에 있던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방을 열자 빼곡히 들어찬 현금 뭉치가 드러났다. 그 위에 고급 수입차의 차키가 놓여 있었다. 명백한 뇌물이었다. 현금과 차키 확인했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다.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번에는 박성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성민 씨. 귀하도 군인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조사 대상입니다. 신원 확인하십시오. 수사관이 박성민에게 다가갔다. 박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서은주는 이제 방 안에 있는 5명의 장교들을 바라보았다. 김태준 대령, 장민수 대령, 박철수 중령, 이승호 중령, 정우진 중령. 그들은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러분도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비리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은주의 말에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태준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장님, 저희는 그저. 하지만 서은주는 그의 말을 끊었다. 변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십시오. 지금은 모든 분들의 관등 성명을 파악하겠습니다. 수사관 신원 확인을 시작하십시오. 수사관들이 각 장교들에게 다가가 신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장교들은 순순히 협조했다. 저항할 명분도 힘도 없었다. 서은주는 코트 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꺼냈다. 이 기기들에는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대화와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물 수수 장면, 입찰 조작 공모, 성희롱과 폭행 장면 모두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서은주의 말에 이한철은 완전히 절망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성민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장교들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이제 끝났다. 아니, 그들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서은주는 이정훈 중령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다. 이한철 준장과 박성민을 즉시 연행하십시오. 나머지 인원들은 신원 파악 후 48시간 내로 출석 통지를 발송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정훈 중령이 경례를 하고 지시를 수행했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찬 이한철을 부축해 일으켰다. 박성민에게도 수갑이 채워졌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나섰다. 화려했던 술자리는 이제 범죄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서은주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테이블 위에 고급 음식들과 술병들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다. 탐욕의 잔치는 이렇게 끝났다.
이한철 준장과 박성민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사건은 군 내부를 넘어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주요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군 고위 장교의 대규모 비리 사건을 보도했다. 800억 원 규모의 방탄복 사업 비리와 성희롱 폭행 사건이 동시에 터지면서 사회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야 했고 육군 참모총장은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위원회는 육군 내 최고위 장성들로 구성되었고 서은주 중장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다.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는 너무나 명백했다. 이한철의 목소리로 뇌물을 받는 장면, 박성민과 입찰 조작을 논의하는 대화, 서은주에게 성희롱과 폭행을 저지르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위원장인 육군 부참모총장이 자료를 검토한 후 입을 열었다. 이한철 준장의 범죄 행위는 명백하며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합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한철에 대한 불명예 전역을 의결했다. 그는 즉시 군복을 벗어야 했고 모든 군인 신분상의 혜택을 박탈당했다. 20년 넘게 쌓아온 군 경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퇴직금도 연금도 없었다. 오직 범죄자라는 낙인만이 남았다. 불명예 전역 처분과 동시에 이한철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그를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입찰 방해, 폭행, 성희롱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한철의 비리는 수면 위로 더욱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그가 관여한 군수 사업은 모두 16건이었고 그 과정에서 받은 뇌물은 총 30억 원이 넘었다. 그는 고급 아파트 2채와 고급 수입차 3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외 비자금까지 조성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민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의 방산업체 사무실과 집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컴퓨터에서는 이한철과 주고받은 수많은 이메일과 메시지가 복원되었다. 비자금 조성 내역과 불법 로비 자금까지 모두 드러났다. 박성민의 업체는 그동안 부적절한 방법으로 여러 군수 사업을 수주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그가 가로챈 모든 재산을 몰수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이한철과 박성민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다. 법정에 선 이한철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었다. 준장 시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용서를 구하는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었다. 그는 재판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정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말했다. 피고인 이한철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방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상급자에게 폭행과 성희롱을 저질러 군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한철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박성민은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처벌은 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강남 한우 전문점에 함께 있었던 5명의 장교들도 육군본부 감찰실의 조사를 받았다. 서은주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조사했다. 그녀의 질문은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김태준 대령은 조사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실장님, 저는 그저 준장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비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은주는 차갑게 응수했다.
대령 당신은 현장에 있었고 뇌물이 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김태준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뇌물수수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대령에서 중령으로 한 계급 강등되었고 일선 부대로 전출 조치되었다. 그가 꿈꾸던 준장 진급은 영원히 불가능해졌다. 장민수 대령은 더 심각했다. 그는 이한철의 비리를 실무적으로 처리한 핵심 공범이었다. 서은주의 조사 과정에서 그가 입찰 과정을 조작하고 평가 기준을 불공정하게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명예 전역을 받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결국 그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명의 중령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다. 박철수 중령은 이한철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한 혐의로 강등 및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승호 중령은 직무유기로 견책 처분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정우진 중령은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았지만 그 역시 경고 처분과 함께 승진 누락이 확정되었다. 서은주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보고도 침묵했고 비리를 목격하고도 외면했습니다. 그것은 공범과 다름없습니다. 군인은 계급만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과 용기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장교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건 처리가 마무리된 후 서은주는 더 큰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제안했다. 총장님,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군 내부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감찰실장,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군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서은주는 전군 단위의 비리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감찰실 산하에 특별조사팀 5개를 신설하고 각 군단과 사령부의 조사관들을 파견했다. 군수 사업뿐만 아니라 인사비리, 회식 문화, 성폭력 문제까지 모든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는 석 달간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국적으로 23명의 장성과 108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적발되었다. 그중 11명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머지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군수업체 32곳이 적발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다. 부정하게 획득한 이익금 총 500억 원이 환수되었다. 서은주는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그녀는 군수 사업 입찰 과정에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또한 모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익명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식 문화 개선이었다. 서은주는 전군의 공문을 하달했다. 회식은 자율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2차는 전면 금지한다. 술을 강요하거나 회식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벌에 처한다. 또한 여군 장교에 대한 성희롱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위반 시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군 내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은 장교들은 이제 부당한 명령에 당당히 이의를 제기했다. 비리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했다. 감찰실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급증했고 서은주는 모든 신고를 철저히 조사했다. 어느 날 한중이가 감찰실로 찾아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장님, 저희 부대 대대장이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서은주는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중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당신 같은 장교가 있어 군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 신고는 또 다른 비리를 적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은주의 개혁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부하 감찰관들에게 항상 말했다. 우리는 계급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봅니다. 별이 많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6개월 후 육군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비리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비리 발생 건수는 급감했다. 방산업체들도 투명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군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되었다. 서은주는 계룡대 육군본부 감찰실장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군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신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뿌리 깊은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을 입었다. 어깨 위에 별 3개가 빛났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오늘도 현장 조사가 있었다. 한 지방부대에서 회식 강요 및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은주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처럼 그녀는 언제나 현장에 있었다. 감찰실장의 자리가 아니라 정의의 최전선에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한철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직한 군인이 대접받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계급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그것이 그녀가 중장 계급장을 단 이유였다. 그것이 그녀가 감찰실장이 된 이유였다. 서은주 중장은 건물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라탔다. 운전병이 물었다. 실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서은주는 짧게 답했다. 현장으로. 차는 출발했다. 서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오늘도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군이 올바른 조직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707 특수임무단에서 단련된 그녀의 강인함과 감찰실장의 냉철함으로 그녀는 계속 나아갈 것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될 때까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권력은 사람을 높이 세우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추락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짓밟는 자가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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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